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9년도 외환관리 실무 파트를 볼 텐데요. 외환전문역 1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환관리 실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이게 많은 그 온라인 회사에서 외환전문역을 팔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강의나 이런 것들을 곁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실무를 많이 했고 또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보통 이 강의는 대부분 다 학생 또는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죠. 증권사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 가장 좀 근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전직 은행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쪽 분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많이 신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과목은 1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 3과목으로 되죠, 이게. 그래서 1과목과 자, 2과목과 3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3과목은 환리스크 관리니까 문제수가 달라요. 여기 35문제, 25문제, 자, 20문제죠. 자, 배점은 이게 50점이에요. 여기 30점, 20점입니다. 그 문제수가 이게 적은데, 왜 그러냐? 2점짜리가 있어요, 2점짜리. 여기 2점이 15개, 2점이 5개, 빵개입니다. 2점짜리가. 그러니까, 1과목의 배점이 너무나도 커요. 또 중요한 건, 1과목과 2과목은 겹치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과목을 잘하면 2과목도 덩달아 좀 어느 정도 되죠. 자, 2과목과 3과목은 한 15% 정도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겹치진 않아요. 좀 겹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있다. 공부의 비중은 당연히 1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과목 놓치면 이 시험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1과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은행에 계신 분들은 일단 2종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2과목이 영어로 나오죠. 문제도 영어, 그다음에 보기도 영어,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소홀히 하시다가 요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꽈락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걸 준비하시는 은행원들 분들은 이제 머리가 좋고 성실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몰아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한 2, 3주만 더 투자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이 비은행권 또는 학생분들은, 생각보다 이 개념이 어려워요. 이게 약간 그 뜬구름잡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최대한 실무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교재를 보게 되면 먼저 교재를 보죠. 일단 올해 바뀐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바뀐 게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부분, 그리고 영수 확인서에 대한 5만 달러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뀐 부분들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들었던 분들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위주, 특히 이제 지급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밑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본거래들이 있어요. 자본거래는 사실 뭐 읽었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 목차를 잠깐 보면 목차에서 자본거래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계정이죠. 계정은 2과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대외 계정, 이 거주자 계정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작년부터 새로 들어온 대무역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데, 약간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 내용이 강화된 건 아니고 연습 문제가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이 교재는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연습 문제.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100%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경향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2페이지. 자, 외국환 거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가 대부분 다 자율 규제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풀어줬죠. 그 펀드나 이런 것들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자율 규제입니다. 금융권에 다 맡겨놨어요. 여신, 수신 할 것 없이 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만큼은 물론 표방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것도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뭐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라고 해서 오픈 방식으로 다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은 강행복귀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징역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죠.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과 수신은 자기네들만의 약관이나 자기네들의 규정이 따로 있죠.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은 다 동일 규정을 써요. 대부분 다. 오히려 더 강화시키죠. 내부 규정을 이 외부 규정보다 더 강화시켜서 사용하지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화시키면은 이 강행복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죠. 외국환이라는 거는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국제 간에 현금이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주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외국환이라는 거는 당연히 현금도 되지만 송금 보내는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내국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에서는 그 두 번째 단락 밑으로 내려오면 송금한 거래 그리고 추심한 거래가 있다. 송금하는 우리가 보내는 걸 송금이라고 하죠. 추심하는 역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돈 내놔. 그래서 돈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걸 추심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5째 줄 정도 내려오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서 먼저 거래시장의 주체인 당사자들을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본거래는 거의 안 나오고요. 경상거래가 주로 나오죠. 경상거래. 그러니까 무역거래 또는 여행자, 그러니까 여행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해외 송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거래 쪽으로 가면 자본거래 쪽으로는 계정과 그다음에 직접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자,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고 3페이지로 쭉 내려오면은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목적인데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그 다음에 대외거래의 원활함과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거래의 자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래 억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린 말이겠죠. 자, 원래는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었어요.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관리. 이게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래법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도 중남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외국환을 함부로 이렇게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특히 달러 소유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외국환이 자유로운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환을 살려고 하면은 이 국민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 제한이 없죠.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대외거래의 원활한 촉진. 기재부 장관은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데 아니죠. 제한이 많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법률적 성격이 나오는데 그 밑에 단락을 보죠. 외국환 거래법은 강행법규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자, 법률 위반 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그래서 절차법이다. 특별법이면 절차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환 거래를 하면
자, 수출업체가 수출을 해서 뭐 수입대금이라고 해보죠. 수입업체가 있어요. 수입업체가 수입을 하고 송금을 보냈어요. 이게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송금한 것 자체도 위반이냐?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 그러니까 이 상거래 자체는 위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대금은 직접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이 송금 보낸 이 절차가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상거래는 유효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보면 되고 뭐 시험 문제로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근데 이제 법률적인 성격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보면 현행 법규가 있죠.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은 법이 있고 외국환거래 시행령, 거래 규정, 그 다음에 취급 세칙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업무를 할 때 취급 세칙을 보통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은 큰 틀로 법이고요. 근데 법은 이제 바꾸려면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잘 못 바꾸고 시행령이나 취급 세칙을 많이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이렇게 무역의 3대 법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역의 3대 법규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대외무역법이 있어요. 거기 나오죠? 교재에 보면. 자, 대무역법은 우리가 1과목의 끝부분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역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관세법은 관세를 내는 거죠. 근데 항상 무역에는 외환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이 외국환거래법이에요. 네. 이건 암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절대적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상황과 환경이나 법률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에 투자하는 것과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는 것과 베네수엘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완전 규정과 그런 서류나 다 다르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업무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업무를 모르게 되면 외환사업부랑 통화를 하고 외환사업부에 이제 규정을 물어보고 하죠. 왜냐? 잘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쇠고랑차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를 요청한 사람 둘 다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는 중요합니다. 6페이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외국환 거래법이 이 거래법이 적용되는데 누구한테 적용되냐? 다 적용되죠. 뭐 개인, 법인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개인과 법인이고 행위는 뭐냐? 그 외국환을 행하는 건 국내에서 행하는 것도 되지만 해외에서 행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 6페이지에 4-2에 자, 3번 한번 보죠. 3번. 근데 외국인들끼리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미국에서 거래를 해요. 미국에서 거래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죠.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해서 자기네가 거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에서 뭐 니네가 뭐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할 건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끼리 국내 통화, 그러니까 원화로 거래하는 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내국 통화로 거래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국내 기관의 거래, 또 국내와 해외 거래는 다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 그러니까 지급 및 영수는 뒤에 또 설명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급은 보내는 거고 영수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 자,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에 있는 본사가 법인이 내국 통화로 거래하는 행위. 이것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자, 행위는 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 물적 대상이에요. 물적 대상.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뭐냐 이거죠. 자, 요건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카테고리를 잘라놔야 돼요. 카테고리.
자, 첫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이 다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외국환이죠. 외국환. 자, 외국환 자체가 다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로 보면 자, 내국 지급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통화예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원화죠. 원화. 내국 지급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귀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 또는 합금, 뭐 지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비유통금화. 예전에 뭐 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페인에 있는 뭐 99% 순도의 그 동전 그런 것들 있죠. 그걸 길드라고 그래. 길드.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면 길드라고 하잖아요. 뭐 길드 메타 이게 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세상을 정복했을 때 나왔던 그 통화 이름이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외국환에 뭐가 있느냐. 외국환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대외 지급수단이 있어요. 대외 지급수단. 그 다음에 이제 외화증권이 있어요. 외화증권. 자, 외화증권은 또 6가지가 분류됩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외화 파생상품이 나오죠. 자, 외화 자, 파생상품이 있고 자, 그리고 뭐가 나오죠? 외화 채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외 지급수단은 뭐 TC 뭐 그 다음에 캐시 그리고 뭐 신용장 다양한 것들이 쭉 나오죠. 자, 외화증권은 뭐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뭐 투자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뭐 그다음에 뭐 CD, ABS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채무증권이 나오는데 채무증권은 채권이죠. 채권. 해외에 있는 채권을 말해요. 채권 등을 말하는데 그 외화채권은 뭐냐 이건.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돈 빌려준 거예요. 내가. 이거는 채무증권에 투자를 한 거고 요거는 돈이라든가 진짜로 뭐 예금 등 이런 걸 한 걸 말하죠. 그래서 채권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외국환의 물적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물적 대상이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중 물적 대상 중 대외 지급수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국 지급수단은 외국환이 아니고 대외 지급수단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외화 파생상품이 나왔다. 그럼 외화 파생상품은 외국환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대외 지급수단에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채무증권은 외화증권의 외국환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외화채권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주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잘 나누자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어디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요 금, 지금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외국환 거래법의 물적 대상은 되죠. 하지만 외화 파생상품이나 외국환은 아니에요. 그냥 귀금속인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지급수단 한번 보게 되면 자, 대외 지급수단은 거기 뭐 지폐, 주화, 수표, 신용장, 환화음, 약속음 이런 게 있죠. 자, 그다음에 전자거래법상의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그러니까 여행자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프트 카드나 뭐 이런 이 KTC처럼 미리 사서 거기서 현금으로 미리 사고 거기 가서 결제하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똑같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외화채권은 외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한마디로 돈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 채무증권에 투자한 거고. 자, 그쵸?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귀금속이 있는데, 자, 금, 합금, 지금이 있는데, 그 땡땡한 표시에 그 두 번째 줄에 백금 제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백금이라고 이제, 은처럼 생긴 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는 이제, 무조건 황금으로 해야 돼. 가치가 팍 떨어지니까. 백금은 제외됩니다. 이건 가치가 팍 떨어져서, 이건 제외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 아마,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변천제도인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올 수 있어서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는 일단 1997년도 IMF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큰 위기가 없었죠. 자, 그래서 1980년도에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3저 현상, 저물가, 저환율, 저이자, 그때 많이 이렇게 경기가 가장 좋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노태우 정권 그때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던 그런 골디락스 시절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전환기에 보면 전환기 1996년도에 9페이지 한번 보죠. 9페이지에 한 둘, 넷, 다섯 줄 넘으면 해외 여행 경비를 10,000불로 확대했다. 자, 해외 여행 경비 동그라미 치시고, 자, 1996년도 이후에는 OECD에 가입했죠.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맺었다. 자, 그다음에 1997년도 IMF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달락에 보면은 경상거래 자유화, 자본거래 상당국은 자유화. 그 다음에 자율변동환율제,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죠. 그러니까 위에도 자율변동환율제란,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은 있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시장을 오픈한 거죠. 그래서 시장 자유화 약속,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관리법을 뭐라고 그랬죠? 폐지한다고 그랬죠? 관리법은 말이 너무 세. 그래서 거래법으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1999년도 4월 달에, 대부분의 제도를 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00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2015년도, 2005년도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째 줄 내려오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 조치, 그 다음에 조기경보 체제, 이렇게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006년도 1월 달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비거주에 대한 원화 대출, 해외 자금 차입, 파생상품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 허가제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오픈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오픈하다가, 그래서 10페이지의 마지막 둘째 줄에 보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3단계 외환 자유화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그러냐?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환율이 쫙 올랐죠. 그때 한 950원대에서 막 한 1,7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환이 급속도로 쭉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풀어줘서는 큰일 나겠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쪼입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가 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08년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 자본이 변동이 심해졌죠. 그래서 선물 한 포지션 한도와 외환 단기 차입 억제하고 그 다음에 완화 조치를 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풀어줬어요. 그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 방 훅 맞은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열다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조금 규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규제를 들어갔다 정도만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5년 이후에 조금씩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신고 금액을 지금 2,000불에서 2,000불로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00불까지 상향 조정을 한 거죠, 현재. 자,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시하고, 그 다음에 대외 거래를 보장해줬다. 자, 넘어가서 1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2017년도 7월 18일 날, 미화 2,000불에서 3,000불로. 그러니까 원래는 1,000불에서, 자, 2,000불. 한 200만원도 되죠. 그리고 3,000불로, 신고 예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안 볼게. 그냥 마음대로 보내. 그러니까 300만원까지는 안 볼게. 라고 하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인터넷 거래를 통해서, 우리 뭐 토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송금을 할 때, 200만원 너무 조금이다. 300만원까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300만원 그리고 2만불까지 그러니까 2천만원까지는 송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3,0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가 귀찮으니까 안 하고 보내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대외 채권 회수 의무도 없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 기간이 나오는데, 외국환 관리 기간은 제일 중요한 건 기재부예요. 자, 기재부는 가장 큰 데죠. 그러니까 업무를 좀 크게 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외환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등록 및 감독, 거기다 별표. 자, 2번에 모든 외국환 기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은 100%다 기재부의 등록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 환전 영업자, 이번에 환전 영업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환전 영업자는 관세청에서 합니다. 관세청. 요게 바뀌었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환전 영업자는 관세청이다. 하나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외국환 평형기금. 요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운용 및 관리를 한다. 이게 환율 안정이 목표죠. 환율 안정이. 자, 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는 게 이제 기재부다. 그래서 그런 기재부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하고요. 그 한국은행의 업무를 다시 또 어디다 위탁해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투신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권한의 위임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거죠. 자, 한국은행은 두 번째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을 해요.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외국환 관리가 나오는데 14페이지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재부의 운영기간이 중요하고 외국환 평형기금은 따로 나와요. 뒤에 페이지에 또 보면. 자, 14페이지에 외국환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환 업무에 중개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입하고 보유 외화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의 업무예요. 한국은행의. 그래서 업무를 중개한다. 외국환 은행과 외국환 업무를 운영하는 한국은행이 중개를 있다라는 거고. 자, 외환시장을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개입합니다. 대놓고 개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유 외화의 운용.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개입 및 그런 지시를 해요. 필요한 지시를 하게 되면 외국환 한국은행이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개입 안 한다고 계속 하는데 개입하죠. 개입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개입을 하는데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자꾸 잘못하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환율 조작국 이런 거로 낙인 찍히니까 한다고 대놓고는 안 하는데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매달 우리나라의 외환 이 시장 개입에 대한 또는 외환 보유나 샀던 내용들을 미국에 보고합니다. 보고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전체 내역을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퉁쳐서 차변 대변 합친 것만 보고할게라고 해서 현재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외국환 정보에 대한 집중 교환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제 시험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환 평형기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외국환 평형기금. 시중에 이제 환율 변동이 심하면 특히 환율이 위로 뚫리는 걸 이제 걱정하죠. 뭐 내리는 거야 괜찮은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약세가 돼요. 원화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생기는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위로 뚫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들고 있다가 시중에 풀어서, 그러니까 달러를 풀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4,100억 불 정도 되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4,100억 불. 뭐 중국이 한 3조 불 정도 되죠. 3조 달러.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평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외국환 평형기금이 외평채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외화 달러를 발행하는 거죠. 외화 달러 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외화 달러 채권은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죠?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 통화 달러 바꾸자. 어려울 때 서로 바꿉시다. 그래서 막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MB 정권 때, 그러니까 좀 잘한 거라고 한다면 요 일본이랑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한 건데 뻑하면 막 일본에서 통화 스와프 깨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외국한 평형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발행하게 되는데, 자, 기재부 장관이 운영 관리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평형기금을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기금의 조달은 그 정부 출연금 또는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그러니까 보통 두 번째로 하죠. 그러니까 외평채를 발행을 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로부터, 5번에 보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외화 건전성 부담금 및 가산금. 이게 이제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좀 뭐 잘못했다. 그럼 가산금 받는 거 이런 걸로도, 외평채의 그런 자원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자, 넘어가서, 자, 거기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이 나오는데 기금의 운영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외국한 매매에 뭐 예탁 대여를 하게 되고, 자, 관세청도 이제 업무를 하죠. 외국한 업무를. 그런데 거기 보면, 자, 네 번째 줄 끝에, 첫 번째 줄에 2016년 4월 1일부터 환전 영업자의 등록 변경을 어디서 한다? 관세청에서 한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도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지사 설치, 기타 전문 외국한 은행 등록 이런 것들을 한다.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종류가 많은데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훑어보면, 자, 외국한 은행은 은행이라고 하죠. 우리 뭐 신한은행, 그다음에 뭐 국민은행, 그다음에 농협, 수협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하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도 외국한 은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걸 다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은 뭐 투신사, 뭐 종류가 많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밑에 보면 뭐 최신관서,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매매업자, 중개업자, 뭐 증권회사죠. 그 다음에 외국한 중개회사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박스에 보면 박스.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 박스에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법률 쭉 나오는데 외국한 거래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에서 새마을금고 옆에다가 해양진흥공사라고 있어요. 해양진흥공사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해양진흥공사도 뭐로 편입된 거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는, 그러니까 외국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환전영업자, 소액 송금업자 이런 것들이에요. 환전영업자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관세청에 등록한다. 설명이 돼 있고, 소액 해외 송금업자, 뒤에 또 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피지사,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기타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로 바뀐 거죠. 이건 뒤에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중개회사. 우리나라는 몇 개 있는데 서울 외국한 중개회사하고 한국 자금 중개회사가 거의 다 외국한 브로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한 업무는 뭐 달러를 사고 뭐 달러를 팔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타 통화도 많이 있죠. 뭐 태국 바트라든가 이런 걸 살려면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중개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못하고 기재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의 권한 위임 및 위탁 검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자, 밑에처럼 권한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위임 및 위탁 및 검사 업무 개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관세청장은 환전 영업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쭉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죠? 외국한 평형기금의 운용을 하죠. 운용. 그 표에서 보면 두 번째 점에 맨 끝에 나오는 거. 자, 나머지들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에서 업무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외국한 업무의 등록이 나오는데,
자, 그 첫 번째 줄에 외국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 어디다가? 별표.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하는데 제가 뭐만 예외라고 그랬죠? 그 관세청만 예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청이 아니고 그 환전 영업자만.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다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그다음에 뭐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다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환전 영업자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본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망이 당연히 갖춰져야겠죠. 거기 그 밑에 보면 자, 업무 등록을 하는데 요건이 있어요. 요건.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전산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본금 요건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자본금 규모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외국한 업무를 2년 이상 업무를 한 경력자 또는 교육을 받은 자가 자 영업소별 2명입니다. 여기다 별표. 영업소별 2명. 요게 이제 뒤로 가면 이 소액 송금업자 또는 소액 이체업자 이런 애들은 여기 달라요. 소액 이체업자는 1명, 소액 송금업자는 이 회사별 2명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1번에 4번에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거기서 영업소별이 아니라 뭐 은행별, 본부별 이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외국한 은행은 뒤에 자세하게 그냥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쭉 업무가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교재는 다 외국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 업무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종금사 있고 최신관서가 있죠. 최신관서는 우체국인데 우체국도 외국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한다. 자, 그리고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그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은 그 17페이지에 보면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 종류가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업무는 뭐 채권의 매매, 증권의 매매 이런 것들은 뒤에 가시면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다 배우죠. 이런 걸 한다. 자, 투자 매매업자. 투자 매매업자는 자기 계산으로 보통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자, 3,000불, 그 다음에 미화 3만불까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 우리 그 일반 저축은행도 다 이 외국한 업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신전문 금융회사, 여기도 뭐 카드사, 그러니까 뭐 렌트회사, 그 다음에 시설대기업자, 리스회사 이런 것도 다 외국한 업무를 일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등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요한 내용은 거기 보면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능별 구분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 표 하나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 매매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개업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 외국한 업무의 취급 업무 범위와 제한 업무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시험대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똑같죠. 뭐 대외 지급 추심, 수령 이런 것들이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업무들을 자세하게 언제 배우냐? 뒤로 가면 하나하나씩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뭐냐? 요겁니다. 요거 그 페이지 6페이지에 나오는 물적 대상. 이게 시험 문제로 정말 잘 나오고요. 아니면 가끔 그 적용 대상에 개인 법인 또는 개인 법인의 거래 행위 이게 많이 나오고 변청 과정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단어 위주로 배우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주로 최근 게 나오겠죠. 과거에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97년도와 2007년도, 8년도에 그런 두 번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제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한 관리기관은 기재부가 중요해요. 기재부 내용이 뭘 하느냐. 기재부를 외워놓으면 시험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기재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행이나 외국한 업무 꽤 알고 있으면 나오는데 보통 기재부가 거기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한 은행은 뒤에 가서 아예 그냥 자세하게 계속 다뤄요.
자, 그다음에 외국한 평형기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 바뀐 내용이 있어서 기금의 조달 재원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뭐 어떤 업무냐 제안이냐 이런 것들은 2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다 어디다 몰아줬냐? 큰 업무들은 다 은행에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외국환에 대한 제한을 안 할 수가 없죠.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은 들어오는 건 땡큐예요. 수령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이 들어오는데 땡큐죠. 외환 보유가 늘어나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급을 제한하려면 나가는 구멍을 좁혀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는 문을 많이 열어주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이거 제재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을 은행으로 좁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주요 업무가 되고 은행이 시험 문제에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25페이지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외국환 거래 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